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당신 그 남자랑 결혼한 거 아니었어? 이 질문에 아내는 말이 없었어요. 그나저나 당신 어디 아파?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만 가세요. 저는 더 그곳에 머물면서 아내의 상태를 살피고 싶었지만 아내는 쉬고 싶다길래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두운 표정으로 가게로 들어가자 덕수가 달려나와 물었습니다. 아휴, 만나고 온 거야? 어떻게 잘 살고 있대? 아주 상태가 안 좋더라고. 몸도 어디가 안 좋아 보이고. 몸이 안 좋아? 어디가 안 좋은데? 나도 모르겠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말인데, 자네한테 미안한데 내일 하루만 더 가게를 비워야 될 것 같은데 어쩌지? 그건 걱정하지 말게. 그나저나 자네 아내가 걱정이구만. 저는 한숨으로 대답을 대신하고는 다음날 다시 아내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내의 집 앞에 다다르자 아내의 집안에서는 심한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인기척을 하며 아내 집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저절로 열려서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어제보다 더 안 좋아져 있었어요. 여보, 왜 이래? 여보, 정신 차려. 영수가, 영수가! 저는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아내와 함께 구급차에 탄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이런저런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 바로 입원 수속을 밟느라 의사의 말에 아내의 보호자가 되어 입원 수속을 하게 되었죠. 아내는 무슨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거였고 그동안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몸이 더 크게 반응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코와 입에 투명한 마스크를 씌워 약물 치료를 하더군요. 저는 아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죽지 않고 살아났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흐느껴 울더군요. 미안해요, 여보. 저는 조심스레 아내를 토닥이며 진정을 시켰습니다. 아내는 큰 소리로 울고 나서 속이 좀 후련했는지 후두염으로 다신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제게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후에 저도 화가 좀 나고 불쌍한 마음도 들고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내게 말을 하고는 많이 피곤했는지 다시 잠이 들었어요. 아내가 저를 떠나 그 나이 많은 식당 사장을 따라 나서고 나서 계속 불륜 상태로 지내왔다고 했어요. 식당 사장은 자신이 이혼남이라 소개하며 아내에게 접근을 했고 자신과 결혼하자며 아내가 집을 나오게 했던 거였죠. 저의 추악한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저를 떠나 그 사람에 갔지만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딸이 둘이나 되는 유부남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고는 결혼을 미루고 미루며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아내도 나이가 들고 늙어가니 그 유부남도 아내가 실증이 났는지 대놓고 아내를 떨쳐내기 시작했다네요. 그 후로 아내는 식당 일을 전전하며 근근히 살았다고 합니다. 살면서 중간에 사기도 당해서 모은 돈마저 다 털려서 쪽방촌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더군요. 저는 아내와 헤어진 후 저만 인생이 구질구질해진 줄 알았는데 제 아내도 평탄하지 않게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으니 더 마음이 안 좋더군요. 차라리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더 마음이 편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는 아내를 병실에 놔두고 휴게실에 앉아 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덕수야, 혹시 말이야, 내가 다시 아내랑 살겠다고 하면은 너는 뭐라고 말할래? 인생 짧다. 우리 벌써 50줄이야.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그게 인생이다. 안 그래도 우리 가게에 아줌마 한 명 필요했는데 잘 됐네. 얼른 병 고쳐서 데리고 와. 대신 면접은 내가 볼 거야. 네가 면접 보면 그건 낙하산 인사라서 안 돼. 자네 유머는 여전히 재미없구만. 아무튼 고맙네. 그 후 저는 아내를 설득해서 제가 사는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는 염치 때문에 저를 따라 나서기를 거부했지만 제가 억지로 끌고 왔네요. 아내는 제가 생각보다 번듯하게 사는 걸 보고 무척 놀라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예전에 폐인 같던 제 모습을 잊어달라며 머쓱해 했네요. 그리고 다음날 아내와 함께 가게로 찾아갔어요. 덕수와 제 아내는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아내에게 식당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함께 고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도 꼬박꼬박 챙겨주었죠. 1년 정도 지나 아내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언제든지 당신이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돼. 억지로 잡아줄 생각 없어. 당신은 당신 살고 싶은 대로 해. 여보,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나 그냥 당신 옆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로 당신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염치 없지만 이제라도 나 받아주면 안 돼요? 난 그날 이후 당신 떠나고 사람을 믿는 게 무서워졌어. 당신만 괜찮다면은 언제까지고 여기 머물러도 돼. 그리고 당신이 싫어지면 언제든지 떠나도 되고. 그런데 내가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친구 덕수뿐이야. 며칠 후 아내가 식당을 쉬는 날 집에 돌아가 보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코다리찜에 무국이 차려져 있었고 밥상 옆에 한 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보자마자 아내가 떠났음을 직감하며 편지 봉투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에 대한 편지 내용 끝에는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내가 보낸 편지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핏줄이 있다는 이야기였고
아내가 홀로 키우다 힘이 들어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맡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 고아원에서 입양을 권해 입양을 보내게 됐다더군요. 그 후로는 아이를 더는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를 따라 나간 후 한 달 후쯤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라 믿으며 낳았는데 그건 제 핏줄이었다고 합니다. 커갈수록 저를 닮아가는 모습에 그 남자와 사이가 멀어지고 결국 둘 사이도 깨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땐 그 집엔 더 이상 제가 살고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살고 있지 않아 며칠 더 저를 찾아 헤매다가 찾기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보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고아원에 보냈다고 하더군요. 나를 떠난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버리고 간 그 여자가 정말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내도 밉고 바보 천치 같던 제 자신은 더 미웠습니다. 저는 아이의 출생 연월과 이름 석자만 들고 그 아이를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그 고아원은 이미 없어지고 다른 건물이 세워져 있었죠. 입양 자료를 봐야지만 제 아들을 찾을 텐데 고아원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지만 백방으로 알아보니 그 자료가 시청으로 이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청으로 가서 아이의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친부모가 와도 열람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덕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니 덕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하더군요. 자네가 항상 내가 왕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해했었는데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지. 사실 너무 부끄러운 과거라 말할 수 없었어. 나 건달이었어. 건달?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돈 빌려주고 돈 대신 받아주는 사람들. 내가 빚쟁이들을 찾으러 다니던 사람이야. 빚쟁이들이 얼마나 잘 숨는지 알아? 웬만한 일반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들 못 찾아. 근데 난 귀신같이 다 찾아냈지. 하여간 부끄러운 과거네. 다시는 이런 일 안 한다고 아내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는 좋은 일이니까 하늘에서 아내도 이해해 주겠지. 그렇게 덕수는 이곳저곳에 연락을 해보더니 몇 달 만에 정말로 제 아이의 거처를 알아다 주었습니다. 아무튼 아들이 산다는 주변을 서성이며 처음으로 제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좋은 아파트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며 잘 살고 있더군요. 대학을 다니는지 대학교 이름이 새겨진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알아주는 대학교 이름이 쓰여 있더군요. 저는 버스를 잡아 타는 아들을 따라 같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를 받더군요. 엄마, 지금 가고 있어. 오늘은 수업 몇 개 없어서 집에 일찍 들어갈 거야. 나 오늘 일찍 갈 테니까 아빠도 일찍 퇴근하라고 해서 전에 갔던 그 집으로 고기 먹으러 가자. 알았어. 자기를 키워준 엄마와 저렇게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그 엄마라는 사람이 부러우면서도 저렇게 살갑게 대하는 아들로 키워낸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멀리서 보고 있자니 차마 아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저도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는 아들을 따라 내린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아들 뒤따라 버스에서 내리려고 뒷문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끼어든 택시 때문에 버스가 급정거를 했고 저와 아들이 부딪히며 제 지갑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갑을 주우려는데 저보다 먼저 지갑을 줍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여기 지갑이요. 아, 고마워요. 아들은 제게 지갑을 건넨 후 저를 흘끔흘끔 쳐다보더군요. 저 아저씨, 근데 저희 혹시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예? 아니에요. 그냥 낯이 익은 것 같아서요. 그때 버스가 정차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은 제게 웃어 보이며 그럼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고는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아들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 아이와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달이 조금 전다고 인생을 술에 맡겨버렸던 제 자신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잘 키워낼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에 참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애 앞에 나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다시 삼겹살 가게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손님들 앞에 웃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에게도 핏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면서요. 누구에게나 힘든 일은 생길 수 있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개개인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곤 해요. 뭐 이미 지나버린 시간 어쩌겠습니까? 이제 제 남은 삶을 열심히 후회 없이 사는 게 최선이겠지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힘차게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